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마티 한효 대표입니다. 오늘은요, 지금 상황에서 뜬금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언젠간 오는 경제 위기, 미리 피하는 방법, 이 영상 하나로,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시장이 너무 좋고, 아직까지 뭐 괜찮고, 경제 상황에도 지금 뭐 당장에, 뭐 어떤 징후들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뭐 많은 사람들이 다 얘기하듯이, 언젠가는 터질 거다라는 것은 다 이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올라가고 있죠. 크게 밀리지 않고, 뭐 급등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영상은 뭐 꼭 주식 쪽의 얘기만은 아니고, 부동산 또는 좀 빚을 좀 많이, 좀 하신 분들, 레버리지를 많이 활용하셨던 분들께는 좀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한번 보면서 어떤 징후가 나올 때 이 위험이 오느냐라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과거에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리하고 이 부동산, 주식 절대 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야, 이렇게 사람들이 빚을 많이 냈는데, 야, 금리 올리면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런데 금리 올릴 수 있겠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 금리라는 것은 물가, 그리고 고용, 여기 의해서 미국에 움직이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물가는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는 속도고요. 그나마 아직까지는 고용이 크게 회복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 지금 현재 6%대 정도 실업률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게 이제 4%대로 진입하게 되면은 금리를 아마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과거치를 봤을 때 바로 큰 위기가 나왔느냐? 또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어떤 언제 어떤 징후가 나왔을 때 그렇게 경제 위기가 왔는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우리 IMF가 터졌을 때 그때도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마다 희생양이 항상 있었죠. 80년대에는 모두가 아시는 아르헨티나, 지금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아르헨티나가 바로 금리 인상의 희생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90년대 중후반 IMF 때 태국 그리고 한국이 희생양이 됐다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그때도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발생했었던 부분들, 일본의 어떤 엔캐리 트레이드가 본격히 해소되면서 나타났던, 엔캐리 트레이드가 해소되면서 나타났던 뭐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지표를 보시게 되면은 미국이 또 금리를 쫙 올렸어요. 아무래도 2000년도 말까지. 그리고 이때 IT 버블이 터지면서 미국이 금리를 급속도로 내렸죠. 무려 단기간에 5%를 갖다 내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시장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 저금리가 계속해서 유지되면서 이제 버블이 또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물가가 어떻게 올라갔느냐면요. 유가, 구리, 철강석, 농산물 할 것 없이 다 폭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근데 지금보다는 완만했어요. 이게 폭등을 했지만 2, 3년 정도에 걸쳐서 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2004년, 2005년부터 미국이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리기 시작합니다. 정책 금리를 점진적으로 쭉 올리죠. 단기간에 한 2년 동안에 한 4% 정도를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1년에 2%입니다. 과거에 똑같았어요. 그냥 미국이 어떻게 금리를 올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단기간, 즉 1년 남짓한 사이에 미국 금리가 2%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에도 금리가 올라갔습니다만은 올리는 초기 국면에서는 계속해서 물가 상승이 나타났다는 거 보여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물가가 2007년, 2008년까지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농산물, 원자재 가격이 말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금리를 보시게 되면 이제 5%까지 올리고 나서 1%에서 5%까지 4%입니다. 올리고 나서 쭉 동결을 했죠.
이때가 이제 2007년 중반입니다. 그리고 동결하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부터 갑자기 이제 폭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때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면서 다 무너진 겁니다. 그때 바로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우리가 그 미국의 경제 위기가 발생을 했죠. 즉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금리를 내렸고 그 금리를 2018년도에 이제 17년도부터죠. 이제 서서히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도 올렸고 20년도에도 원래 올리려고 하는 계획이었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올리고 있던 미국의 금리가 다시 제로 금리로 떨어지면서 자산의 버블이 더 커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도 그렇고 우리가 2019년 말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미 미국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경제 침체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모든 게 지금 다 꼬여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여전히 장기 금리가 훨씬 높죠. 그리고 단기 금리가 좀 낮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가 차이가 나는 시점에서는 시장이 그렇게 흔들리지는 않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어느 순간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고 장기 금리가 많이 올랐다가 장기 금리가 떨어지고 단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역전될 때 이게 이제 리스크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지금 당장에 나올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봐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역전됐던 시기에 여기가 이제 0이니까 이 아래로 떨어지는 시기가 역전된 시기인데요. 요때가 2000년도에 이제 폭락이 한번 나왔고요, 미국에. 또 요때도 한번 마이너스 밑으로 내려갔죠. 역전됐던 시기고. 그리고 나서 또 미국도 빠졌습니다. 또 여기서 최근에 여기죠. 여기가 이제 바로 17년, 18년도입니다. 역전됐었었죠. 그래서 코로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힘들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맞아야 될 거를 빨리 맞으면서 오히려 자산 버블이 발생하는 투자자분들께는 상당히 좋은 10년 만에 오는 기회가 이때 바로 이 이유로 해서 발생했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미국의 주택가격 지수입니다. 자, 먼저 꺾이죠. 징후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리스크가 폭발하기 위해서는 집값이 멈춰야 돼요. 그러면 금리가 먼저 올라가겠죠. 그럼 금리가 올라가다 보면 집값 상승이 빚으로 샀던 사람들이 점점 좀 줄게 되겠고 줄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빚으로 올라갔고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부실채권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가 바로 이제 2005년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갔어요. 지금과 상당히 유사해요. 원자재 가격 올라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택 가격도 당연히 원자재를 써야 되니까 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에 정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한참 서서히 1년 정도를 서서히 내려가다가 2007년도 돼서 가파르게 떨어졌죠. 그게 더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제 서브프라임 사태가 바로 이때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미 주식시장은 이보다 먼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이미 주식시장은 고점을 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이제 긴 추세의 어떤 미국의 주택가격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2006년 계속 올라왔죠. 그러니까 저금리 시대 2000년도에 IT 버블이 생기면서 그걸 마무하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내렸고 그 금리 저금리 상태에서 좀 지속되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앞에서 보셨다시피 2004년부터 이제 금리가 서서히 올라갔습니다. 근데도 2년 정도는 계속 올라왔죠. 그러다가 금리가 좀 이제 한 4%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정점을 찍었고요. 그리고
대폭락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저금리 시기가 유지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이 주택가격 지수가 지금 사상 최고치죠. 미국 같은 경우도 여기 어느 순간에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바로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 그러니까 0.025 정도 가지고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뭐 0.5, 1% 정도 가게 되면 서서히 가격이 정점을 찍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바로 떨어지지도 않겠지만 위에서 맴도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이런 형태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위기의 어떤 스타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뭐 아직까지는 어떤 징후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환율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저금리 시대를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달러가 약세를 보이겠죠. 그래서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IMF 때 우리나라 환율이 달러가 폭등했던 시기이고요. 그리고 계속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요때가 바로 이제 2007년 정도 또 어떨까요? 900원 밑에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닥을 치고 서브프라임 터지면서 폭등을 했던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뭐 지금 환율이 그때까지 떨어지겠느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건 지금은 그때보다는 환율이 좀 높은 그런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제가 볼 때는 1,000원 이하까지 떨어진다라면, 환율이 1,000원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거의 뭐 정점에 왔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환율의 모습도 그렇게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옥수수 가격. 이거는 이제 제가 옥수수를 얘기하지만 농산물 가격을 대표하는 겁니다. 자, 그때 당시의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농산물이 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올랐다가 한번 조정을 났다가 또 한 폭등을 해요. 요때는 이제 뭐 요때가 바로 이제 그 단기에 이제 급등이 나왔었던 그런 시기였고요. 요때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요때가 바로 이제 그 서브프라임 직전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거죠. 즉 이렇게 농산물 가격이 폭등을 하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1년에 2%씩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당시에 미국의 입장에서 그 부실채권, 부동산이 많이 올랐다가 꺾이기 시작했고 이걸 생각 못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너무 오르게 되면 당연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 그게 늦어지면 말 그대로 초인플레이션 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면서 금리를 올리는 모습이었고요. 최근에도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가파른 속도죠. 이때의 어떤 모습보다 좀 더 가파라요. 가파른 상태고, 다만 이제 여기서 바로 올라간다기보다는 한번 뺐다가요. 그리고 또 한 번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치고 또 한 번 올린다고 했을 때는 이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유사하죠. 2007년, 그러니까 2007년, 2006년 요때가 엄청난 인플레이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많이 올라갔던 거고요. 그래서 서브프라임이 터진 겁니다. 그때 당시에 금 가격도 사실 뭐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왔었고, 뭐 금이야 뭐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죠. 금은 그것과는 좀 경제 위기가 났을 때 오히려 더 올라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금과 어떤 그런 어떤 모습들은 나오지 않아요. 하여튼 금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칭 뭐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경제 위기에 대한 해칭, 안전자산 이렇게 올라왔다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좀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좀 비트코인을 많이 갔다가 다시 비트코인이 꺾여 내려가면서 금으로 다시 돈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현재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당시 이제 원유의 동향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이어졌던 인플레이션, 이 인플레이션이 지금하고 다른 거는 딱 원유 하나입니다. 원유는 지금 그때만큼의 가파른 상승을 보이질 않고 있죠. 그러니까 원유가 아직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원유가 이제 그 당시에 올라간 이유를 보게 되면 뭐 너무 경제가 좋았던 부분도 있겠지만 이때는 약간 이 선물의 투기적인, 그러니까 원유 선물에 약간 좀 보고를 거래 보고를 할 필요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그 거래 보고를 해야 되고 막 워낙 이 선물에 원유 선물에 돈이 투기적인 자본이 많이 들어오니까 규제를 하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폭락한 부분도 있는데 뭐 이때가 또 경제 위기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시점이다 보니까 어, 투기적인 선물이 들어온 것도 결국에는 약달러 그리고 풍부한 유동성 때문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때만큼의 가파른 상승은 안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한때 뭐 코로나 때문에 마이너스까지 갔었죠. 원유 선물이 그죠. 마이너스 30달러 이상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었던 그런 사태가 발생한 거고 거기서 올라간 거 본다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유가도 어느덧 70불을 넘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그때처럼 선물, 원유 선물을 투기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때는 약간 좀 제도점이 미비해 있었기 때문에 투기 거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때만큼 투기적인 매수가 들어오기가 어렵고 그리고 뭐 셰일가스라던가 그리고 뭐 전기차 뭐 이런 것 때문에 친환경 이런 것 때문에 유가를 사용하는 그런 수기가 좀 줄고 있죠. 그래서 원유만큼은 아직까지는 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원유가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향후 뭐 100달러를 돌파한다. 80달러 돌파를 한다.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 다른 섹터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까지 올라간다라면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리 가격이에요. 구리 가격은 이제 제가 구리 가격만 올려놨습니다만은 비철금속 즉 LM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그 비철금속의 선물 거래소인데요. 그걸 보시게 되면 구리, 뭐 알루미늄, 니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구리가 그걸 대표로 하는데, 이 구리 가격을 보시게 되면은 요때가 똑같아요. 지금과 상당히 유사하죠. 아주 가파른 속도로 구리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폭락을 했죠. 요때가 바로 이제 그 구리 가격이 급등했던 시점이 바로 이제 인플레이션 시기였다. 근데 요때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죠. 이때도 미국이 저금리 시대를 유지하면서 폭등했던 시기였고요. 그래서 쭉 빠졌습니다. 자, 지금 파트너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올랐고 이만큼 오르면 고점이 나왔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이만큼 올라왔죠. 상당히 유사한 각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찍고 내려온다라면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오히려 경제가 안 좋아질다라고 할 때 밀리거든요. 근데 앞으로 당분간은 경제가 좀 뭐 나빠지기보다는 이제 백신을 맞고 나서 기저현상으로 인해서 좋아지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더 치고 올라간다라면 역시 이제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금리는 올라가는 모습 나오게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철강 코일 가격인데 미국에 어마어마합니다. 보이실 거예요. 요즘에 뭐 목재도 엄청나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근데 징후들이 안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BDI 지수. 그 당시에 어땠는지 2008년도에 BDI 지수를 보겠습니다. 와, 뭐 이때는 BDI 지수가 뭐 엄청났어요. 무려 12,000까지 갔었었는데요. 이게 너무 올라갔다가 무너지니까 우리나라 해운업체들이 다 쫄딱 망한 거죠. 그 당시에 한진해운 대표적인 기업이 되겠고 현대상선. 근데 최근에 이제 이만큼 올라왔는데도 HMM 이런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게 여기까지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 이렇게 올라가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뭐 어느 정도 한 뭐 4천, 5천만 돌파한다 하더라도 글로벌 물동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공포 지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2000 보시면 어때요? 우리가 항상 모두가 방심할 때 위기는 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가 2007년도 때 보시게 되면 이 공포 지수가 10이었어요. 거의 10. 예, 요 지점이죠. 여기서 한참 맴돌다가 위가 터진 거고요. 여기서 또다시 2018년도에도 거의 사람들이 방심할 시기였죠. 그러니까 위기가 발생을 했고요. 그러다가 또다시 내려오는 상황에서 코로나가 발생해서 이만큼 올리게 이게
예측 불허했던 즉 블랙스완이 터진 겁니다. 예. 그리고 다시 이제 안정을 찾으면서 주가는 사상 최고치인데 공포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윗단에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10까지 내려오거나 또는 저점을 높여주는 선인 여기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 지점에서 조금 리스크가 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첫 번째는 향후 지금 뭐 그런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얘기는 아니고 언젠간 뭐 제가 볼 때 1년, 2년 정도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고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어 금리가 올라가고 바로 뭐 이렇게 경제가 망가지고 이런 적은 없어요. 보통 2% 정도 단기간에 올리는지 먼저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점에서 뭔가 좀 이상하다.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야 여기서 이게 공포 지수가 거의 뭐 0에 10에 가까워졌다. VIX 지수가. 그리고 미국의 주택가격 지수가 정점을 찍기 시작한다. 그런 와중에서 갑자기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되기 시작한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징후로 보시는 부분들이에요. 그거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영원한 강세장은 없을 것이고 영원한 경제 호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희생양은 생기게 되고 대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을 하시든 뭐 주식을 하시든 이런 어떤 흐름들을 좀 잘 체크해 보시고 일단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일단 주식 시장부터 먼저 반응을 하겠죠. 근데 뭐 0.25 정도 올리고 뭐 한참 동안 안 올린다. 그러면은 당장 어떤 리스크가 발생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문제는 다 인플레이션에 달려 있습니다. 즉 유가 어떻게 그리고 뭐 곡물 가격, 부리 가격이 얼마나 더 올라가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거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게 얼마나 가파르게 올라에 따라서 금리가 속도가 빨라지느냐, 만만하게 가느냐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해 놓으신다면 실시간 주식에 대한 내용들은 또 계속해서 정보를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